7년 대환란과 휴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대한 징조와 온갖 현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물론 성경을 두고 가짜다, 짜깁기다, 소설이다는 등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현 시대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성경인 듯하여 성경 속 예언을 다루도록 하겠다. 과연 성경에서는 다가올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는 지구상의 안락한 삶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때가 되면 물론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하지만 인류는 종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그때에는 유사 이래 최대의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지만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며 대략적인 시기는 판별할 수 있으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여러 예언의 해석은 다니엘, 에스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요한계시록 등 수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에스겔 38장의 예언처럼 분명한 것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온갖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이 가득한 예언도 있어 종말론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논란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 가장 심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신시한 성도가 환란기를 전후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호인데 이 현상이 7년 대환란 이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이후냐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성경을 상징이 아닌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해석한다면 교회와 성도의 휴거가 7년 대환란 이전이나 환란 중간기 때 있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 대체적인 중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 소개하는 영상에 대하여 일반적인 종말의 해석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에게 달려있으며 또한 해석 구분도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각자 혀제 맡기며 성경 속 말세의 징조부터 소개하겠다. 첫 번째 예언의 시작. 마태복음 24장,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갈라디아서 등을 보면 말세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다. 전쟁과 지진, 기근, 전염병의 창궐, 또한 하늘의 이상하고 무서운 징조의 출현과 유대인의 고토 귀환과 이스라엘의 건국.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나와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시대라면 미디어의 힘을 빌어 이미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해진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인터넷이나 전산망이 깔려있지 않은 오지 마을이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이 역시 조만간 인공위성으로 인해 모두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 전파는 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말세의 징조가 더 있어 소개하겠다.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득세를 하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외치며 신을 사칭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며 발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인간성 상실, 선을 행치 않고 불의를 일삼는 행위, 사랑이 식음,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함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 내주하여 악을 막는 역할을 해왔던 성령이 이 땅에서 잠시 활동이 멈춘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세 징조도 있다. 이때에는 러시아와 아랍 동맹국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침략이 있을 터인데 이 역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잘 나와 있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신시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게 될 교회의 휴거가 시작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역시 살전 4장 14절에서 18절과 고전 15장 51절에서 58절, D장 13절에 잘 나와 있다. 그렇게 휴거 기간이 끝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나와 있다. 세계 정부가 적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 독재자의 세계 지배의 초기 단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하나의 정부를 외치며 각 나라마다 신분인식과 매매수단인 화폐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매매수단인 666인 짐승의 숫자인 표를 손이나 이마에 이식하거나 새기게 되는데
이때 이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받는다.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7년 대환란 기간의 중간 지점인 3년 반 동안에는 일련의 극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때 특이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7년 대환란이 시작할 때 하늘에서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된다. 적그리스도가 그 악마적인 성품과 극악한 목표를 드러낸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또 다른 일련의 무서운 사건들이 있다. 7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서 7나팔과는 다른 심판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3차 대전과도 같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쭉 천년왕국이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이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역시 패배를 당하게 되며 처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후 진정한 심판격인 백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려진다고 했다. 현재 하늘과 땅은 불타 없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설된다고 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지구가 완전 파괴되고 새로운 지구가 생기나 그렇게 짧은 생각을 했으나 이 지구를 폭파시킨다는 것보다는 정화시킨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지구 정화로 나름 해석해 보았다. 성경이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작정 가짜다, 사기다, 소설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역사적 진심이 하나 둘씩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건국과 메마른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기적적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에스겔서에 예언된 3차 중동전쟁의 서막이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지금껏 소개했던 말세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말세가 되면 한마디로 죄악과 쾌락이 극도로 치닫고 또한 각종 자연재해와 알 수 없는 전염병들이 창궐한다. 이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생하고 이때를 전후해서 신시한 성도는 하늘로 들려올라가 이후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을 피하게 된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출현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현재 유럽연합에서 출현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적그리스도는 대환란기 7년의 전반기, 즉 전 3년 반까지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후 3년 반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때 손이나 이마에 신분인식과 매매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행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결코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후에 3년 만에 이래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이 닥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 환란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기또 지역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패하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이후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일이 된다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요약해 보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종말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다양하다. 천년 왕국의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7년 대환란의 끔찍한 재앙들을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아마게돈 전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성경을 무조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너무나 다양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누구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닥칠 수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종말에 관한 예언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서두에 언급한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죄악과 범죄가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엽기적인 토막살인, 초등학생 성범죄, 빈번한 자살, 음란, 폭력 등의 범죄가 난무하지 않았던가 말이다.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안상홍, 문선명, 정명석 등의 이단이 40여 명이나 활동하고 있고 전 세계를 다 합친다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 교회에서는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통합과 WCC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지구적인 지진과 쓰나미,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도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신분 확인과 개인정보 및 신용결제가 가능한 생체인식 바이오칩이 개발되어 실제로 손이나 이마에 삽입이 시작되었고 멕시코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급된 상태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666 짐승의 표로 훗날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제수단의 용이성을 빌미로 결국 아주 이른 시간 내에 이 베리칩의 삽입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될 것이다. 결국 머지않아 세계는 정보화의 발달로 완전한 신용화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이 칩이 없다면 결국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이 주는 유익 때문에 칩을 받겠지만 결국은 이 칩이 빅브라더에 의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람들은 기계적인 객체로 전락할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과 더불어 성경에서는 말세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가 되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세대인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있다.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까지는 1년의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예언이 정답이하다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는 없지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명언처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후회 없이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자 목표가 아닐까 싶다. 100만 명의 유령 도시 앙코르와트. 100만 명의 유령 도시 앙코르와트는 본래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고 완공된 후 30년은 힌두교 사원이었으나 그 이후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불교의 성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사원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된 이유가 그 시대에 저토록 완벽한 사원을 그것도 3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지을 수 있었는가와 석축을 쌓은 틈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였다고 한다. 역시 최근에 발견된 지하사원까지 앙코르와트의 깃든 역사와 더불어 그 신비를 파헤쳐 보도록 하자. 캄보디아 시엠립성의 성도 시엠립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앙코르톰에서는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앙코르는 크메르어로 왕조를 뜻하며 와트는 사원을 뜻하기 때문에 왕조의 사원이라고도 한다. 가장 높은 3층의 중앙 성소까지의 높이는 총 65m이고 계단이 매우 가파른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아바르만 2세가 1122년부터 1150년까지 28년에 걸쳐 세웠다. 불교 성지로 알려진 지금과는 달리 사실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사원인데 당시 크메르 제국의 국교가 힌두교였기 때문이다. 수리아바르만 2세는 거대한 사원은 시바 신에게 봉헌하던 전통을 깨고 앙코르와트를 질서의 신 비슈누에게 바쳤다. 비록 수리아바르만 2세는 앙코르와트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앙코르와트는 완공된 이래로 국왕 직속의 핵심 사원이자 크메르 제국의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완공되고 30년도 되지 않은 1177년
크메르 제국은 인근의 참족에게 공격을 당해 치명타를 입었다. 이때 크메르 제국의 수도 앙코르도 참족에게 약탈당해서 크메르 제국은 나라가 휘청거려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나마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가 다시 제국을 회복하고 수도를 앙코르톰으로 옮겨 천도하면서 크메르 제국은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힌두교에서 불교로 바꿨는데 그동안 힌두 신들을 그렇게 믿어왔는데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으니 신앙심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던 것이라 여기고 자야바르만 7세는 국교를 불교로 바꾸면서 앙코르와트에 있던 각종 힌두교 부조와 석상들도 상당수 불상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흥군주 자야바르만 7세 이후로 크메르 제국은 끝없이 쇠락했다. 인근의 태국, 베트남 등에 치이면서 고대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허구한 날 공격당하는 약소국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앙코르에 세운 각종 사원들과 건축물들도 모조리 잊혀졌고 앙코르와트 역시 17세기 말 이래로는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앙코르와트가 워낙 면적이 엄청난 건축물이라 아예 잊혀지지는 않았고 일본 순례자들이 찾아와 작은 초막을 짓고 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가톨릭 수도자 안토니오 다 마달레나도 1586년에 이곳을 찾아와 방명록을 남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앙코르와트가 아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물론 앙코르와트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는 않았어도 어디까지나 일부 호기심 많은 탐험가나 여행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다. 동남아인들을 제외하면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앙코르와트의 존재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방치된 앙코르와트를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알린 사람이 그 유명한 앙리 무오이다. 프랑스 출신 박물학자 앙리 무오는 1860년에 캄보디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앙코르와트를 방문했고 그가 쓴 여행록이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앙코르와트는 마침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앙리 무오는 이 신전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신전이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비견될 정도라고 극찬하면서 앙코르와트를 유럽인들에게 소개했는데 이 여행록이 이색적인 신세계에 관심이 많던 당대 유럽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앙코르와트는 199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나 그동안의 전쟁과 약탈로 중요유물 30점 이상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전체 유적지의 70%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사원 근처의 왕궁에 있는 유물 1000여 점이 도난 및 파괴되는 등 유적지의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 실제로 해자의 다리와 벽에 기관총으로 생긴 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전인 1982년의 유적지 복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캄보디아의 치안이 그럭저럭 안정화되고 난 이후 앙코르와트가 사실상 캄보디아의 상징이기 때문에 조금씩 복구와 유지 작업에 시동을 거는 중이다. 앙코르와트에서 복잡한 건축 양식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빽빽하게 새겨놓은 부조들이다. 대부분 힌두교, 신화나 불교, 설화의 내용들을 1층 회랑벽에 새겨놓은 것들인데 정말 공백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벽에 그득그득 부조를 새겨서 보고 있다 보면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유적이 위대한 이유는 오랜 역사와 웅장한 규모는 물론이고 오래전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졌음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고도의 정교한 건축 기술에 있다. 또한 사람의 손에서 방치되는 역사를 겪으며 덩굴과 나무 등이 사원의 벽을 뚫고 자라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건축물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문명의 무상함이라는 불교적 메시지와 인간과 자연이 큰 시간 단위에서 결국 어우러지는 우주의 질서를 몸소 나타낸다. 앙코르와트 건물은 동양으로 지었지만 건물의 축을 정동 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0.5도 틀었다. 이는 실수가 아니다. 주야평분시, 즉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 무렵 서쪽 통로에서 일출을 보면 땅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사원의 중앙 탑 꼭대기를 지나가는 듯이 보인다. 만약 건물을 정동향으로 지었다면
태양이 떠오르면서 남쪽 하늘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탑과 태양이 틀어져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없다. 중세 크메르인들의 고도의 지식과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12세기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이 건설한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천상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한다. 그 거대한 규모와 섬세한 구조는 돌의 예술의 극치라고 할 만큼 아름다워 현대 건축가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한다. 7톤짜리 기둥 1800개와 돌로 만든 방이 260여 개에 달하고 거대한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있느니 앙코르와트를 12세기에 만들었다고 하니 과연 7대 불가 사이로 꼽힐 만하지 않는가. 그런데 100만 명에 달했던 대도시는 어찌하여 500년이 넘도록 세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있던 것일까? 2016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앙코르와트의 삼림 지하에서 900년에서 1400년 전 번성했던 중세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팀은 레이저 레이더인 라이다를 헬리콥터에 달고 비행하며 땅속의 3차원 입체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1901km에 이르는 면적을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규모로 보이는 대도시의 도로, 수로 등이 지하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것을 12세기에 전성기를 이뤘던 앙코르와트 제국의 도시로 알려진 마엔드라 파르바타의 일부 도시로 추정했다. 에번스 박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후기 앙코르 제국의 수도로 보이는 이 도시를 연구하면 앙코르 제국의 붕괴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다. 수백 년 전 머리가 일곱인 뱀을 신으로 모시는 종족들이 도시를 세웠고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때 약 100만 명이 몰살되어 영혼만 남아있어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앙코르와트 사원이 더욱 유명해진 데에는 사원을 지었던 돌틈 사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서라고 한다. 현대 기술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앙코르와트 사원의 건축술에 경의를 표했는데 이 사원을 지었을 당시 어떠한 접착제나 보조재료 없이 오로지 돌끼리의 결합만으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견제할 정도로 웅장한 사원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현재 캄보디아 국기에 새겨진 건물이 바로 앙코르와트이며 캄보디아의 상징으로도 불린다. 지금 남아있는 앙코르와트는 앙코르 제국 시절의 원형은 아니다. 원래 목조 건축과 석조 건축이 어우러졌는데 제국 멸망 이후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목조 부분은 소실되어 없어지고 석조 부분만 남은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 목조 건축물이 끼워져 있던 놈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건축물의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앙코르와트 사원은 태국과의 소유권 분쟁으로도 유명하다. 서로 뺏고 뺏기는 역사가 반복되었던 동남아 특성상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태국은 앙코르 유적이 되고 있는 시엠립 지방을 몇백 년간 지배한 적도 있다. 태국 역시 화려한 앙코르 유적에 눈독을 들인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라마 4세 시절에 아예 앙코르와트를 뜯어서 방콕으로 옮기려 시도한 적도 있다. 물론 캄보디아인들의 극렬한 반대와 자금난으로 실패했지만 나름 태국이 앙코르와트에 미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와 크메르 문화가 나라의 정체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태국에서 앙코르와 관련된 일만 생기면 당연히 거세게 반발한다. 아직도 앙코르와트 사원을 처음 TV 화면에서 접할 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 어린 마음에도 웅장함과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으로 넓고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자세로 세상을 조금씩 배우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놀라운 희소병 3가지. 첫 번째, 피부에 물이 닿으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희귀한 병. 첫 아이를 낳고 갑작스럽게 물 알레르기를 앓게 된 영국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첼은 피부에 물 한 방울만 닿아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통을 호소한다. 몸에 물이 닿으면 고통스러운 탓에 목욕은 2, 3분 안에 끝내야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지 못한다.
물 알레르기는 수성 두드러기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약 30명 정도만 가지고 있는 희귀 질환이다. 아직 정확한 증상의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물에 용해된 물질이 피부에 들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의 온도와 종류에 상관없이 물이 닿은 피부 부위는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긴다. 심지어 눈물을 흘려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물 알레르기를 겪는 한 소녀는 마치 피부를 사포로 긁는 것 같고 불에 타는 느낌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극소수는 차가운 수돗물을 마시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직 명확한 치료법도 없다.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 횟수를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최대한 물과 접촉을 피하고 샤워의 경우 차가운 물에 몇 분간 빠르게 씻는 등 생활 수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몸에서 철사가 자라는 희귀한 병.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섬에 사는 40세 여인의 가슴과 배에서 철사가 자라고 있다. 맨 처음 철사가 나왔을 때는 대학생 시절 1991년부터였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배에서 나온 철사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절로 풀어졌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10에서 20cm가 자라 나왔으며 최근 6개월 전부터는 철사가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한다. 누르 여인은 평소 집에 있을 때 옷을 입지 않지만 손님이 오면 할 수 없이 옷을 입는다. 옷을 입었을 때 철사가 옷에 닿으면 온몸이 저리고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항상 엎드려 옷이 철사에 안 닿도록 조심하며 또 의자에 앉을 때도 어깨를 매우 구부려 앉는다고 일간지는 전했다. 철사가 계속 자라나와 누르의 오빠가 그 철사를 잡아 당겨보았다. 그랬더니 철사가 오히려 몸속으로 더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수십 개의 철사들이 누르의 뱃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답한 누르 여인은 수술도 해보았다. 4명의 전문의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오빠가 함께 수술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의사들은 뱃속의 철사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했다. 철사 찾기가 힘들자 의사들은 자석을 이용하여 철사를 다 끄집어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철사가 자라났다고 한다. 뱃속에서 자라나온 이 철사는 끝이 뾰족하여 못바늘처럼 생겼으며 색깔도 검은색이다가 노란색이다가 갈색으로 변한다고 누르의 오빠가 말했다. 철사들을 없애기 위해 누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다. 수술은 물론이고 전통 약초도 먹어보고 이름난 점쟁이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그 여인은 독실한 이슬람교인이며 나는 남에게 저주받을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또 먹어도 변화도 없는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고 일간지에서는 밝혔다. 세 번째, 인도네시아 나무인간. 희소병으로 손과 발이 나무 뿌리처럼 변해 나무인간이란 별명을 얻은 인도네시아인 데데 꼬스와라 씨의 몸에 사마귀가 빠른 속도로 자라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데데는 온몸에 사마귀가 나무 껍질처럼 증식해 지난해 8차례 수술을 통해 13.2kg의 사마귀를 제거했으나 다시 온몸을 뒤덮은 사마귀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져 전날 제거 수술을 받게 됐다.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하산 사디킴 병원의 담당의사 라흐마티나따는 이번 수술에서 1.4kg의 사마귀를 제거했다며 계속 자라는 사마귀를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차례씩 제거하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현재로서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데데는 지난해 수술 받은 후 연피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었다. 라흐마티나따는 데데는 신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담배를 끊은 뒤 상태가 좀 더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데데의 증상을 인체유 두종 바이러스로 결론 짓고 HPV로 인한 사마귀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비타민 A를 매일 섭취할 경우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렸었다. 데데는 15살 때 상처를 입은 후 손발에 사마귀가 돋아나기 시작해 한 해 5cm나 자랐으며 지난해 8월 첫 수술을 하기 전에는 혼자 목욕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몸이 불편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아내도 떠나 두 자녀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 남성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끝에
차라리 양손을 절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나무인간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아불 바잔다르는 24일 AFP 통신에 더는 고통을 참을 수 없고 밤에도 잘 수가 없다며 다소나마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에게 양손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바잔다르는 2016년 사마귀 표피 형성이 상징을 앓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나무인간으로 널리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남서부 쿨라에서 인력거꾼으로 일하던 바잔다르는 10대 초부터 손에 사마귀가 나기 시작, 양손 전부와 양발 상당 부분이 나무 껍질처럼 변했다. 이로 인해 노동은 물론 혼자 식사와 양치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질병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환자 수가 몇 명 안 될 정도로 희소질환이다. 이 병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 껍질 같은 사마귀가 자라 손발을 뒤덮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고 바잔다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그의 손은 거의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일상활동까지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후 병이 빠르게 재발, 다시 과거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는 점이다. 2016년 이후 25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바잔다르는 외국에 가서 더 나은 치료를 받기를 바라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증상이 더 나빠지고 질병으로 인한 통증까지 극심해지자 차라리 손을 절단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카대학병원 성형외과 수석의사인 사만타 랄세는 바잔다르는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질병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환자의 사마귀를 외과적으로 제거했지만 빠른 속도로 재발했고 네덜란드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 부작용으로 암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은 언제쯤 치료제가 나올까? 하루빨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서 누구나 고통 없이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다. 피라미드 속 비밀의 방과 지아미궁. 이집트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연코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고대 왕대 무덤인 피라미드일 것이다. 이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는 아직 직접 직관을 해보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사실 사진으로만 봤을 땐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이 하나당 약 2.5톤가량이고 특히나 가장 크고 오래된 기자대 피라미드는 무려 230여 만 개의 돌로 쌓여져 있다고 한다. 워낙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높이도 상당할 텐데도 그림이나 사진만 접했을 때는 그리 큰지 잘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높이를 좀 더 신경 써서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하게 지은 것도 놀랍지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높이였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이 기자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약 146.5m이고 1311년에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8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고대에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고대인들 도와서 쌓아 올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고고학자의 오랜 조사와 연구 끝에 피라미드는 당시 나일강이 범람한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업인들을 위한 일종의 실업 정책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참여 일지나 보수, 그리고 파업에 대한 기록물이 발견되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했다. 쉽게 말해 지금으로 치면 일이 없이 놀 수밖에 없는 무직자들에게 도시의 환경 미화를 위한 꽃 심기나 도시 미관을 위한 휴지 줍기 같은 그 당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명되진 못했다. 그저 이랬을 것이다라는 가설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미스테리 관광지 중의 하나인 피라미드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미스테리인 부분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호기심을 더해주므로 그 유명세는 뜨겁기만 하다. 예전에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왕의 묘시 발견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시신이 있어야 할 석관이 텅 비어 있었고 왕의 미라와 함께 묻혔던 보물 또한 없어진 상태였다. 물론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은 왜 존재하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고학자들이 많은 고심 끝에 왕의 무덤이 아닌 그저 왕을 기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뿐이라고 한다. 이후에 일부 학자들이 피라미드 속 또 다른 비밀 공간을 찾으려고 수년을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다고 한다. 그나마 2017년 피라미드 내부를 연구하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 팀은 쿠프왕의 피라미드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세시대에 이 피라미드 속에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왕조의 한 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세 개의 방을 찾았다. 가장 먼저 중앙에 위치한 쿠프왕의 무덤이 있어야 할 쿠프왕의 텅 빈 방에서부터 복도처럼 연결된 공간, 즉 대회랑이라는 곳을 지나 아래쪽에 있는 왕비의 방이 발견된다. 이후 새롭게 숨겨져 있던 공간을 찾아내게 되어 총 4개의 방을 찾아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노는 BBC 인터뷰에서 이 공간이 피라미드 상부 무게로부터 대회랑, 복도 같은 부분에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둔 건축학적인 공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에 반박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의미 없는 건축학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공간 낭비라며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2020년 지금까지도 연구팀은 이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특이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비밀의 방에 대한 놀라운 주장이 있어 소개하겠다. 이집트 사막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지하미로, 즉 지하미궁의 존재 여부다. 미궁에 대하여는 영상을 만들었던 적도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또다시 미궁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겠다. 지하미궁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서에서 처음 기술하기 시작했다. 그는 BC 448년 이집트 지역을 여행하게 되고 그때 거기에 대한 기록을 서술하게 되는데 내용에 따르면 모일이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악어의 도시 근처에 지하 미궁이 있는데 말로는 표현 못할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겼다. 게다가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했으며 이 궁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3천여 개의 방이 있었으며 그 방들 중 반은 지하에 존재했으며 나머지 반은 지하 방의 위층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책에 기록하였다. 나는 2층에 있는 방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것들은 왕들의 관과 신성한 악어들의 관이 안치되어 있어 외부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지상에 있는 방들은 사람이 지었다고 믿기지 않은 만큼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로 이 궁 안에는 흰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이 있고 이 궁의 끝에는 약 70여 미터에 이르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동물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 궁에서 지하 도시를 통해 피라미드 지하로 갈 수 있었다라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했다. 너무도 세세한 묘사였기에 지어서 썼을 것이라는 생각은 감히 못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헤로도토스의 글을 신뢰했다. 헤로도토스의 저서 외에도 또 다른 유명 역사가들의 저서에서도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헤로도토스가 처음 그곳을 다녀온 지 400여 년이 흐른 BC 60년에서 57년경 이집트를 여행했던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또한 미궁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다. 다만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방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지만 방들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궁에 대한 엄청나고 훌륭한 건축 기술에 대한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의 저서에는 미궁 바로 옆에는 이것을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고 이 궁은 안내원 없이 다닐 수 없을 만큼 크고 복잡하다고 했으며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돌로 이어져 있다고 했다. 로마의 역사가인 가이우스 대 프리니스 또한 이집트를 방문한 후 100년쯤 후에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때에도 미로를 목격했다라는 그의 기록담이 그의 저서인 박물지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는 미궁이 총 9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많은 회랑인 긴 통로들이 있다고 적혀 있다. 17세기에 와서는 예수의 사제이자 뛰어난 고대 이집트 연구가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지하 미궁의 모습이 담긴 그림을 대생으로 남기기도 했다. 그림을 보면 헤로도토스가 설명한 미궁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책을 토대로 상상해서 그렸는지 아니면 직접 목격하여 그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1888년 플린더스 패틀이라는 고고학자는 본인이 미궁의 위치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파편들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헤르도토스가 말한 지하미궁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처럼 발전한 현대에 와서도 미궁은 찾을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일단 미궁이 처음 목격된 그 이래로 수천 년이 흘렀고 그동안 지하미궁이 이집트의 거친 모래에 파묻혀서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실제로도 지금껏 발견되었던 많은 유적들이 19세기에 와서야 모래 속에서 발견이 되었고 스핑크스 또한 수차례 모래에 파묻혔다 드러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미궁 또한 깊숙한 모래 바닥에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에 벨기에와 이집트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 발굴팀이 미궁을 찾아냈다고 발표하게 되는데 그들은 피라미드 근처에서 오랜 조사 끝에 미궁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입구를 발견했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런데 이집트 정부와 문화부까지 지하미궁의 수색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후로 더는 미궁에 대한 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집트가 이 인류사에 존재했던 거대한 지하미궁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괄하자 벨기에 발굴팀이었던 코르디가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한 후 지하미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미궁에 대한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꺼려했던 것일까? 학자들은 과거 이집트 정부가 발굴과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건축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오랜 시간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작업을 할 경우에 뭔가 실수가 있다든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현재는 이 미궁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처 지역이 모아리스 호수 인근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곳의 강은 오랜 세월 대부분 말라 없어진 상태이며 하와라라고 불리는 아멘에메트 3세의 피라미드만 남아있다고 한다. 이곳 어딘가에 여전히 지하 속에 파묻혀 있을 미궁. 그 웅장한 모습을 감춘 채 하루빨리 발견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이집트의 지하미궁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일까? 성이라는 것은 죽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는 성수이라고도 부른다.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수위로 둘러싼 뒤 동굴에 매장했다. 사흘 뒤 예수를 따르던 유대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길 바라며 향료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 대신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피가 묻은 수위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명한 성유물로는 성녀 베로니카가 예수의 얼굴을 닦은 천 조각,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 예수를 못 박는데 사용했다는 성전과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잔인 성배 등이 있는데 현재 예수의 수위로 알려진 토리노의 수위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흘렸다는 피, 즉 성혈 등이 있다 하여 성물로 인정되고 있다.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물이자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물이기도 하다. 이 수위는 신약 성서에 2차례 등장한다. 예수가 죽고 나서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고운 대로 싸서 무덤으로 옮긴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 그 안에는 수에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수위는 그 이후에 에데사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에데사는 현재 터키의 동남부 우르파 지역에 해당한다. 에데사에 보관하던 수위는 이후에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지고 십자군 전쟁 때 프랑스에서 가져갔다가 현재에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보관 중이다. 흔히 말하는 예수의 얼굴이 찍혀 있다는 토리노 수위가 바로 이 수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수위는 세로 4m, 가로 1m 정도 크기의 천이다. 그 천에 찍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분석한 결과 키는 약 180cm, 몸무게는 약 75kg 정도의 성인 남자라고 한다. 물론 이 사람의 인종까지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는 없었다. 이 수위에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흘린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 수위는 발견 당시에도 1000년 이상 지난 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유물의 진위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이 수위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세쿤도 피아는 당시 최첨단 기술 중 하나였던 카메라를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이 신성한 수위를 촬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된다. 열의에 들떠 수위를 촬영하던 피아의 머릿속에는 문득 영감과 같은 것이 떠올랐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영감조차도 때가 되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였다고, 그래서 피아에게 그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피아는 피사체의 명암이 뒤바뀌는 네거티브 효과를 준다면 수위가 어떤 모습으로 촬영될까 궁금해서 시도했는데, 피아의 시도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수위의 주인 형상이 분명하게 포착됐던 것이다. 이 수위의 주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예수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고, 수위의 흔적이 남은 인물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팔과 다리의 상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던 흔적, 채찍질로 인한 등의 상처와 어깨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특징적인 상처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후 이 수위는 분석가들에 의해 실제로 피부에 닿았던 부분만 표현된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얼굴과 몸의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위의 주인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맞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진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수위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성스러운 수위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위가 역사가들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중세 시기인 1353년이었다.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이 수위는 어째서인지 프랑스의 릴의 성당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수위를 그곳으로 운반한 인물은 중세 시기 프랑스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프르 드 샤른이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오스만 술탄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했는데, 샤르니는 십자군 원정 중에 술탄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예수의 성의를 구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영지로 옮겨왔다. 예수의 수위는 이레이 성당에 모셔져 있는 동안 그 유물의 역사적 의미 외에도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세를 끌었다.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이 이 수위를 만지면 한센병과 흑사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레이 성당으로 모여들어 이 수위를 영접하게 했다. 이후 이 수위는 샤르니의 후손에 의해 사보이아 가문으로 넘겨진 뒤 1578년에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진 후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17세기에는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나 완전히 소실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다. 수위가 보관되어 있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다. 다행히 조기에 진화했기 때문에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화재 현장에서 남자의 시신이 하나 발견된다. 이 시신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혀가 절단되어 있고 양손의 지문이 모두 뭉개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인물이다. 토리노 성당은 과거에도 수차례 화재와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그때마다 용의자와 범인들을 잡아들였지만 이들에게서 범죄와 연관된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모두 혀가 없었고 지문도 없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토리노 성당만을 노리고 집요하게 반복되는 일련의 범행들. 어쩌면 이 방화와 절도는 토리노 수위의 역사와 연관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수사팀은 한편으로 성의의 역사를 추적해 간다. 중세 시기 기독교에서는 이 수위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성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 14세기 말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가 많은 민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자 이것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의 전신은 허락하의 향을 피우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게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역대 교황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권력을 지니고 있던 클레멘스 7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교황들은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의 몸을 덮은 성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첫 언급은 16세기의 교황 율리오 2세부터 시작됐다. 율리오 2세는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임을 승인하고 기독교인들의 숭배를 허용했다. 2000년에는 성 바오로 2세가, 지난 2015년에는 토리노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수위를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이 점차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가 남긴 성물로 인정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다. 그러다 지난 1978년 화학자 월터 매크로는 수위를 훼손하지 않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바로 접착 테이프를 통해 수위의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연구가 시작되었고, 매크론 연구는 곧 충격적인 발표로 했는데, 수위에 묻어있는 얼룩이 피가 아니라 붉은 황토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샘플이 오염돼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져 매크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8년에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실제로 직물을 잘라내 연대 측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직물은 95% 신뢰도로 중세 시기인 1960년과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는 이 수위가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1354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가 조작된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존재했는데, 토리노의 수위는 17세기에 화재에 휘말렸을 당시 천을 덧대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수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1998년 연구에서 밝혀진 연대 분석 결과가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이 수선용 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토리노의 수위를 보호하기 위해 덧댄 천조가리를 연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2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아주 특수한 꽃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위스의 연구진이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한 이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꽃가루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꽃가루는 터키 중동, 프랑스 지역의 꽃가루는 게 밝혀져 토리노의 수위가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물건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고 경외심을 품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유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격리된 방수시설에서 보관되고 있는 토리노의 수위는 특별한 날에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공개 전시를 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불러 모으고 있다. 토리노의 수위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과연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 성물이 맞을까? 오늘은 예수의 형상에 남아있는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알아봤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100년 된 2살짜리 아이의 미라가 눈을 뜨다. 여러분은 카타콤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공포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어느 도시지야. 수백, 아니 수천 명의 죽은 이들의 해골이 가득가득했던 기억으로 공포에 떨며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카타콤이 하는 시대적 배경과 그 속사정을 잘 이해하고 나면 무서워하기에 앞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세상에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알게 되면 그보다 슬픈 장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카타콤에 얽힌 미스테리를 준비해보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위치한 카푸친 성당 지하에는 거대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가 있다.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면 중세시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시작은 고대 로마에서부터다. 원래 로마는 귀족이든 시민이든 화장을 한 후 뼈를 석관이나 단지에 담아 가족 산소에 모셨으나 이후에는 인구 과잉과 토지 부족 등의 여러 문제로 화장률보다 매장률이 높아져서 시민들의 유해를 안치할 공간인 카타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카타콤에서는 동굴이나 지하갱도 벽에 수평으로 벽관을 파서 시체를 안치한 뒤 벽돌이나 석회로 밀폐했다.
공간이 약간 넓은 곳에서는 장례식을 치른 후 안치했다. 로마 북은 언덕에만 해도 카타콤은 50여 개나 된다고 한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들어가 예배를 드린 곳으로도 유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은신처로 이용한 것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은신하면서 이곳에서 프레스코와 등 최초의 그리스도교 미술이 생겨나기도 했다. 익투스도 이때 함께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암구로 물고기를 그려서 알아들으면 예배당에 들여보내주는 식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익투스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물고기를 상징하여 그리스도교적 박애와 선행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이탈리아의 카푸친 성당의 카타콤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던 것인데 당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돈 많은 귀족부터 일반적인 유가족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묘지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하기를 원했다. 소중한 가족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 그런 바람으로 시작되었던 곳으로 이곳에는 매우 특별한 미라가 한 구 있다. 로잘리아 롬바르도라는 부패되지 않는 아기의 미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미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진작 백골이 된 데 반해 로잘리아 롬바르도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로잘리아 롬바르도가 더욱 유명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그것은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라가 눈을 뜨는 장면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장면을 영상에 담게 되어 세상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었다. 정말 가능한 일인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기사도 났고 영상까지 있으니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로잘리아 롬바르도에 대하여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다. 로잘리아 롬바르도는 1920년 2살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딸을 너무나도 일찍 잃은 그녀의 어머니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딸을 살릴 수 없다면 아이의 이쁜 모습만이라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녀는 카푸친 성당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를 미라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게 된다. 그렇게 그녀는 시칠리아 출신의 유명한 의사 알프레드 사라피아를 찾아가 딸의 모습을 박제해달라고 부탁했고 사라피아는 그렇게 성당 측의 부탁으로 그녀의 딸에게 의문의 주사 한 대를 놓아주었다. 당시에는 특별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미라처럼 그녀 역시 미라어가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억 같은 건 기할 수 없었으니 이후 로잘리아는 카푸친 성당 안에 안치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렇게 약 50년이 흐른 뒤 1968년 카푸친 묘지의 관리자였던 안드레아는 두 개의 방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로잘리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이 방의 문은 몇십 년간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는데 로잘리아는 수많은 백골들 사이에서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마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89개의 미라 중 유일하게 썩지 않은 로잘리아 롬바르도의 미라는 금세 세상에 알려졌고 이에 따른 몇 가지 음모론도 제기했는데 로잘리아는 왁스 인형이다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실제 로잘리아의 미라는 이미 예전에 진작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카푸친 성당 측에서 유명세를 위해 유리관 안에 인형을 집어넣어 조작한 거라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성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언론사들을 초청해 직접 로잘리아의 미라를 엑스레이와 CT, MRI까지 촬영하며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인형이 아니라 실제 미라인 것은 물론이고 로잘리아의 몸속 장기들마저 썩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또 담요에 의해 가려져 있던 로잘리아에 누워있는 자세까지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나 싶다가 비교적 최근인 2009년 과거 로잘리아에게 미라 주사를 놓았던 의사 사라피아의 생전 회고록이 발견되면서 닥제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라피아는 로잘리아에게 글리세린, 포르말린, 살리실산, 알코올, 그리고 아연염을 주사했다고 기억했는데 먼저 글리세린은 그녀의 몸을 미라화시켰고 포르말린은 몸속에 세균의 번식을 막았으며 알코올은 몸을 건조시키는 데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잘리아의 몸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연염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녀의 피부를 석화시켜 딱딱하게 굳히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9년 촬영 이후 뭔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미라가 조금씩 썩기 시작해. 현재는 진공관으로 옮겨진 상태라고 한다. 그렇게 또 6년이 하는 시간이 흘러 눈을 뜬 로잘리아로 2015년 세상은 발칵 뒤집어지게 된다. 바로 로잘리아 롬바르도가 눈을 뜨는 영상 하나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로잘리아가 눈을 떴다가 감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이었는데, 이에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종의 착시 현상, 즉 창문의 빛이 그녀의 눈 밑에 그림자를 만들어 마치 눈을 깜빡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것이라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문성이 의심을 받게 될 뿐이었다. 고작 주사 몇 대만으로는 로잘리아 롬바르도처럼 썩지 않는 미라를 만들 수는 없다. 어떤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면 신적인 그 무엇인가의 개입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미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집트의 미라일 것이다. 나는 미라에 있어서는 방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을 그들이라고 해도 로잘리아 롬바르도처럼 썩지 않는 미라는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능 몇 백년 된 미라가 완전 냉동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나, 그것은 냉동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 로잘리아 롬바르도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거나 눈을 뜬 로잘리아의 미라 사건은 풀리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금방이라도 눈을 뜨고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 로잘리아에 대한 영상을 부족하지만 나름 열심히 소개하였다. 힘내라는 응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세계 3차 대전 아마겟돈을 준비한 미국. 만일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모든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고민은 당연히 국민을 먼저 살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물론 전쟁이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당연히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겨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겠고 그에 따르는 참모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은 극소수의 참모진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재빠르게 위기를 대처해야 할 것이기에 만일 정말로 핵폭발이 일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각 부서별 극소수의 대표자들이 아닌 모든 국회의원들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싶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위한 안전한 대피소와 같은 지하 벙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휴양지, 그곳 지하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비밀 벙커가 있다. 이곳은 30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고 1958년에서 61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 의회의 비밀 거처로 건설된 시설이며 미국 정부가 냉전 시대의 핵전쟁 발생 시 마지막 피난처가 될 예정이었다. 이곳엔 비상시를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위한 물품을 비축해 놓은 대규모 대피소로 숨겨져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린브라이어 리조트이다. 스스로를 1778년 이래 이국의 휴양지라고 광고하며 사이트에선 잠재 고객에게 소수인 사람들이 아는 삶을 경험해보라 초대한다. 드라이어 벙커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코드명 그리스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전쟁 발생 시 의회 의원들을 위한 벙커 건설로 시작한다. 핵무기가 눈 깜짝할 사이 도시 전체를 전멸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맞이하여 최고의 피난처로 제격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리스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비밀리에 진행되어 대피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부유한 귀족과 엘리트, 은행가, 기업가, 정부 고문들이 모였고 윈저 공작과 공작 부인은 호텔의 고급스러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지만 그들조차도 그 호텔의 비밀을 모른 채 편의 시설을 즐겼으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된 건축업자들마저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만이 벙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곳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핵에 대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게 된다. 포드 대통령과 험프리 부통령이 자주 이 호텔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확실히 호텔의 벙커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벙커 안에 설치한 소변기가 100여 개가 있었고 이 피트의 콘크리트와 강철 장벽으로 늘어선 벽으로 보호되었다. 이 피트는 60cm의 두께를 말한다. 1950년대 후반 내부 공간에서 공기를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강사선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그 시대 최첨단의 고난도 기술을 접목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그저 흔한 기술이라 느끼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이 단지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마이크가 부착된 개별 좌석이 특별히 설계된 공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의원들이 국가에 남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TV 스튜디오도 갖췄으며 이 또한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에 TV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미 각 개별적으로 마이크가 연결된 TV가 놓여진 스튜디오를 지하 벙커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은 그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 벙커에는 수영장, 극장, 볼링장, 승마, 사격장, 탁구, 골프, 연회장, 심지어 카지노와 같은 시설로 가득했다. 이곳이 처음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정부가 벙커에 대한 식품 및 의료용품을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준비를 시켰는데 이 직원은 TV 기술자로 위장해 호텔 업무를 하는 척하며 지하 벙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결국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1급 비밀로 유지되었다. 1992년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보도하던 당시에도 그린브라이어 대변인은 폭탄 대피소도 없고 정부 시설도 없다며 벙커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폭로한 저널리스트 테드 굽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지켜졌던 비밀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샀다. 테드 굽은 1992년까지 그린브라이어 벙커가 이미 너무나 구식이었고 현대 기술에 직면하여 더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폭로 결정을 변호했고 정부가 폭탄 보호소 시설을 다른 1급 비밀 장소로 옮겼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비밀은 계속되지만 벙커는 그렇지 않다. 그린브라이어 벙커 투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방했으며 핵폭발을 견딜 수 있는 방사능 방지시설과 153개의 객실을 갖춘 44개의 개별 장소와 부엌엔 60일 동안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국회의원을 위한 수면 공간용 금속기층 침대를 갖춘 18개의 기숙사가 있었고 각각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의료, 장비와 물품을 갖춘 진료소와 400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방 등을 구경할 수 있다. 오늘날 벙커의 일부는 관광 명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1992년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분명한 건 여전히 미국 의회의 비밀 본거지였다 것이다. 그리고 2010년 획기적인 일련의 보고서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 빌 아킨과 다나 프리스트는 2001년 9월 이후 워싱턴 DC와 주변 지역에 1급 비밀 정보 작업을 위한 33개의 건물 단지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젠 그 비밀 벙커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고 기자 빌 아킨도 그중 한 명인데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당신이 평범한 국회의원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영화에서처럼 휴먼을 앞세워 미래를 위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할 시설이 되었더라면 국민 모두는 더욱 나라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핵심 참모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일 텐데 모든 위원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왠지 지들부터 살고 보자는 지도자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처럼 느껴져 왠지 씁쓸함으로 다가온다. 2000년 전의 고대 문서의 충격적인 해독. 고대 로마 시대에 번영했던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의 이웃에 위치해 있던 마을이었다. 폼페이와 마찬가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곳이었지만 서기 79년 8월 25일 그 모든 것이 폼페이와 함께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이른 아침에 뜨거운 폭발 부속물에 의해
그 어떤 경고도 없이 삽시간에 헤르쿨라네움 전체가 화산재에 묻히게 된다. 그날 그렇게 찬란했던 휴양도시인 헤르쿨라네움은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폼페이도 그랬겠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고작 4분이란 짧은 시간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란 것이 역사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렇게 역사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헤르쿨라네움은 2000년이 지난 1711년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며 다시 등장한다. 헤르쿨라네움의 유적은 탐사 초기는 극장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초기 발견된 것 중에는 실물 크기보다 큰 루이우슴 마마우슴 막시무스의 청동상이었다. 이 청동상을 제작한 것은 그가 자유민, 즉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 헤르쿨라네움에 꽁꽁 숨겨져 있던 역사가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우연하게 한 저택에서 우물을 파고 있을 때 무려 1800여 개에 달하는 고대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이다. 당시 훼손이 우려돼 봉인되었던 파피루스들은 최근에 이르러 첨단 3D 스캔 기술과 AI 학습을 활용해 펼치지 않고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는 매우 은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파피루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고대 로마 폼페이는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분화하면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폼페이 최후의 날이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사라진 도시는 폼페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베수비오 화산이 위치한 곳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이다. 나폴리만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휴양 도시들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폼페이가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였기에 다들 폼페이만 기억할 테지만 헤르쿨라네움 역시 폼페이와 견줄 만한 휴양 도시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화산에 가장 가까웠던 도시였던 헤르쿨라네움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위력의 화산 폭발이 헤르클라네움에 당도하기까지는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한다. 그날 헤르쿨라네움은 폼페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약 2000년이 지나도록 잊혀진 도시 헤르쿨라네움은 어느 날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발굴된 유적에서는 연일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거대한 저택에서 발견된 엄청난 수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이었다. 그 수는 무려 180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역사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형태이든 도서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양을 개인이 소유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엄청난 재력가, 혹은 국가적 차원이 아니면 장서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피루스는 식물의 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고대 문서들은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부분 소실된다. 그런데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운에 의해 장작처럼 타버린 파피루스를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피루스를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그 어떠한 방법도 파피루스의 훼손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결국 언젠가 먼 미래의 기술이 발전하기를 믿고 남은 파피루스들을 봉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5년 미국 켄터키 대학 블렌트 실즈 교수 연구팀은 CT를 이용한 3D 스캔 기술로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고도 내부의 잉크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사의 부근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이와 같은 기술로 읽어내 성경의 구절이 쓰여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의 경우 잉크의 성분이 탄소 기반이었기 때문에 탄화되어 버린 파피루스와 혼동되어 글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 고심을 거듭하던 실즈 교수 연구팀은 2019년 다시 한번 솔루션을 찾아낸다. 잉크가 파피루스에 묻을 때 분명히 발생했을 그 미세한 변화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영국 다이아몬드 광원연구소에 있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파피루스를 초고해 상도로 3D 스캔해 내부의 텍스트를 검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스캔한 자료로부터 텍스트를 검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그렇게 검출한 텍스트를 해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진전이 없자 실즈 교수는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전 세계의 힘을 빌리자. 2023년 실즈 교수 연구팀은 파피루스를 스캔한 자료와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파피루스에서 텍스트를 검출하거나 그 내용을 해독하는 사람 중 우수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는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한다.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총 상금 100만 달러에 달했다. 챌린지가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2023년 10월, 드디어 파피루스를 처음으로 해독한 팀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루크 페리터, 보라색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포르피라스라는 글자를 해독해낸다. 고대 시대의 왕, 황제 등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색이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이유는 쉽다고 하지 않는가? 루크 페리터는 자신의 코드를 공개했고, 파피루스 해독은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한다. 그렇게 점차 해독된 파피루스에는 예상보다 더 은밀하고 본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바로 쾌락주의라 불리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쾌락주의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쾌락을 제시하는 철학인데, 쾌락만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라고 하면 감각적, 육체적 쾌락이 먼저 떠오르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보다 정신적, 근원적 쾌락을 추구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살아야 삶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파피루스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이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장인이자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후원자였던 루키우스 칼푸니우스 피소의 별장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는 절제와 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초기 기독교의 가치와 충돌하며 이단적인 사상이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베수비오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올해 목표는 지금까지 스캔한 4건의 파피루스를 90% 이상 해독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마저 환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우리는 곧 2000년 전 찬란했던 로마의 씨앗이 피워낼 찬란한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파피루스의 발견 이후에도 끊임없는 발굴 작업 결과 1982년 있었던 발굴에서는 배 창고가 있던 해안거리 옆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피난처로 사용했던 곳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희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화산 부속물이 도시를 덮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숨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분진의 증거가 부러진 뼈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신들의 연구는 개인들의 생활 방식과 연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 발견을 통해 헤르쿨라네움 주민들이 거의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초기의 이론을 의심하게 되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다. 계속된 발굴을 통해 공공광장, 지역의 변두리와 함께 주요 목욕시설 중 하나의 유적을 발견했다. 개인 주거지 중에 파피루스 저택이 있었다. 지역사회의 지식인이었던 루시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카이소니우스가 만든 도서관에서 1000개가 넘는 탄화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던 헤르쿨라네움에 미처 발견되지 못한 찬란했던 역사는 언제쯤 모두 밝은 햇살을 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드디어 풀린 마이산의 전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우리나라의 명산 중의 명산인 진안의 마이산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전라북도 진안군에는 특이한 모양의 산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이산이다. 거대한 암석으로 된 봉우리 2개가 불쑥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말의 귀를 닮아 한자인 말 마의 귀 이를 붙여 마이산이라 불리는 한국의 명산이다. 얼핏 보면 마야의 마추픽추가 연상될 만큼 독특한 형태의 이 마이산은 말 그대로 영험함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산이다. 자료를 구하다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 가볍게 소개하고 시작하겠다. 먼 옛날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산신 부부 이야기다. 산신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오랜 시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내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때 남편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탈 수 있으니 한밤중에 하늘로 가자 했는데 아내는 한밤중은 너무 무섭다며 푹 자고 이른 새벽에 올라가자고 한다. 남편은 이를 그르칠까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산신 부부는 마침내 승천을 시도했고 산은 하늘을 향해 쑥쑥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한 안악이 치성을 드리기 위한 정한수를 뜨려고 우물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러댔다. 이 소리에 부정을 탄 산신 부부는 그 자리에서 굳어 암수마이봉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암마이봉은 고개를 떨군 채 후회하는 듯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석은 제각각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범상치 않은 마이산의 모양만큼 더욱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더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가 바로 마이산 탑사이다. 마이산 남쪽 사면에 있는 사찰에는 무려 80여 개의 돌탑이 세워져 있어 탑사라고 불린다고 한다. 원래는 1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호기심 때문에 20여 개의 돌탑은 사라지고 없다고 한다. 어쨌거나 다행히 아직은 견고하게 남겨져 있는 80여 개의 돌탑이 있는 마이산은 견고하게 세워진 돌탑들의 풍경이 압도적으로 경이로워 2020년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마이산에 있는 탑사는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돌탑들이 약 100년 전 세워진 후 현재까지 쓰러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돌탑을 단 한 사람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그것도 30년 동안 100여 개의 돌탑을 세웠다고 해서 미스터리함을 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이처럼 많은 돌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돌탑은 어떻게 100여 년이 넘도록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이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것이기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이산의 미스테리함에 빠져보도록 하자. 이가병 처사. 그는 누구인가? 마이산 돌탑에 대한 미스터리는 바로 이가병 처사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시대 말기였던 1860년대 효령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난 이가병 처사는 수련을 위해 25살의 나이에 마이산에 입사를 했다. 당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이 처형되는 등 시대적으로 매우 뒤숭숭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움을 탄식하던 이가병 처사는 백성을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마이산에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돌탑을 쌓기 시작했다. 이가병 처사는 낮에는 직접 돌을 나르고 밤에는 기도를 올리며 탑을 쌓았는데 무려 30여 년간 100여 개의 돌탑을 쌓았다고 한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가 무너져 80여 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80여 개의 돌탑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홈을 퍼서 끼워 넣거나 따로 접착제를 바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미스테리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1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처음 쌓은 것처럼 견고한 그 자체로 온전히 보존되고 있기 때문일까? 마이산의 돌탑은 봐도 신기할 뿐이다. 더 신기한 점은 탑사가 위치한 마이산 골짜기는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돌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 때조차도 돌탑은 마치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이리저리 춤을 추듯 흔들리기만 할 뿐 지금까지도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에 돌탑을 쌓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바람이 제일 약하거나 거의 불지 않는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를 선택했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 역시 이가병 처사의 돌탑이 신비한 이유가 되기도 할 테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대단한 분이셨구나라고 감탄만 하게 된다. 이어서 돌탑에 대한 미스테리를 좀 더 파헤쳐 보겠다. 바로 돌탑들의 거대한 크기가 또 하나의 미스테리이다. 일자형과 원뿔형의 돌탑들은 높이와 크기가 다양한데 1m에서 2m 정도의 작은 것부터 높이가 15m와 둘레 길이만 20m에 달하는 거대한 돌탑도 즐비해 있다. 이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는 크기인 탓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가비용 초사에 대한 미스터리한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바로 이가비용 초사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더라, 염력을 사용했다더라 같은 소문이었다. 지금이야 온갖 기계들의 힘을 빌어 쉽게 돌을 쌓아 올릴 수 있지만 100여 년 전인 당시의 기술로는 혼자서 그 무거운 돌들을 높이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그런 소문이 돌만도하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서 옮길 만큼의 커다란 돌덩어리를, 그것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쌓았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그것을 사람이 쌓았다고 믿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수수께끼로 감추어져 있던 돌탑 조성법이 밝혀졌다고 하여 소개하겠다. 이가비용 초사의 손자 이왕선 씨는 이가비용 초사가 원추형 탑을 쌓을 때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바위에 돌출부를 디디며 올라가 쌓았고, 경사가 급해지면 우물 정자형의 디딤대를 둘러 엮은 뒤 그것을 딛고 작업했다고 한다. 그러다 돌탑 쌓기가 마치면 맨 위에 디딤대부터 차례로 철거해 내려왔다는 목격담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가비용 초사가 수많은 돌들을 어디에서 공수해 왔는지, 또 장비가 없던 그 시절의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 탑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이산의 두 번째 미스테리는 바로 역고드름이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드름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드름 하면 처마 밑으로 길게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마이산 고드름의 모습은 위에서 아래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역고드름이기 때문에 마이산에 대한 미스테리에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고 한다. 역고드름은 1928년 원불교회보에 마이산에서 청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얼음이 돼 불체로 화한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신비롭게 여겨졌다고 한다.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는 모습은 마이산 외에도 몇몇 동굴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쌓여 생기는 현상으로 마이산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과는 다르다. 그릇에 담긴 물이 말 그대로 하늘로 솟아올라 고드름을 만든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마법사가 마법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쨌거나 신비로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인데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증명이라는 부분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역고드름의 생성 원리가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바닥부터 물이 얼기 시작한 후 부피가 팽창하면서 역고드름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얼음이 얼면서 숨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 팽창한 물이 뚫고 올라와 위로 솟아 역고드름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자연 상태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이 생성되려면 풍향, 풍속, 기온, 기압, 심지어 수질까지 포함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하필이면 마이산, 그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에서만 유독 역고드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모든 조건이 마이산 탑사에서는 충족돼 역고드름을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처럼 흔치 않은 광경들 탓에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마이산을 꼽으며 돌탑과 함께 역고드름을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나 싶다. 역고드름의 생성 원인은 과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30cm 이상 거꾸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한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 위로 솟은 마이산. 역고드름은 돌탑과 어우러져 신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소중한 유물이기도 하다. 역고드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겨울 관광객들이 마이산을 찾는 이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의 귀 모양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는 마이산은 탄생부터가 신비로운 산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전, 지금의 마이산 위치인 진안 분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이때 호수 아래 쌓여있던 퇴적층이 솟아올라 지금의 말의 귀를 닮은 쌍봉 바위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산 정상 부근에서 민물고기와 조개류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오래전 마이산이 호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마이산의 남쪽에서 보면 마치 폭격을 맞거나 무언가 파먹은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겪으며 자갈이 빠져나가 생긴 타포니 지형으로 이런 지형은 마이산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산이 지질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은 특이한 지형과 써지지 않는 돌탑, 그리고 신기한 자연 현상인 역고드름까지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마이산의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렸다. 나름 열심히 만들었으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마야 문명이 멸망한 진짜 이유. 마야 문명에 관해서는 이집트 문명과 마찬가지로 해도 끝이 없는 화수분이며 양파처럼 까도 계속 새로움이 느껴지는 미스테리인 것 같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마야 문명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다.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우리가 문명하면 보통은 4대 문명을 떠올린다.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일대를 일컫는다. 두 번째가 이집트 문명인데 나일강 하류, 지금의 이집트 일대를 말한다.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으로 인더스 강 유역,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펀자브 지방 일대를 일컫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국의 문명인 황하 문명이다. 황하 유역, 지금의 중국 북부 일대를 일컫는다. 마야 문명은 세 번째인 인더스 문명에 속한다. 여기에서 자료를 구하다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소개한다면 사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아시아 즉 일본과 한국에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사에서는 아직도 세계의 문명만이 확실한 문명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중국의 지식인 중에 양계초라는 인물이 자신의 나라인 중국 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과 같은 선상에 놓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만 받아들여서 역사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마야 문명이란 잉카와 마야, 그리고 아즈텍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엄연히 다른 문명이다. 잉카는 안데스 문명을 표현할 때 쓰이고 마야 문명은 중미 문명이라고 하며 다르게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아즈텍 문명은 지금의 멕시코 시티, 옛 지명으로는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지역을 뜻하고 마야는 같은 멕시코이지만 유카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와 중미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잉카 문명은 안데스 산맥 쪽에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브라질 영역이다. 정리하자면 아즈텍과 마야는 멕시코 지역에 존재했던 두 문명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많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야 문명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겠다. 보통은 마야 문명하면 태양을 숭배하고 인신공양을 했으며 마야 달력을 떠올릴 텐데 여기에 따른 많은 오해가 있어 영상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인신공양이다. 먼저 인신공양 같은 경우 소나 돼지처럼 인간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대형 식용 포유류를 키울 수가 없었던 탓에 단백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학설이 있기도 하다. 인신공양 같은 경우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가장 최상의 제물인 살아있는 인간을 신에게 드렸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희생된 제물이나 노예 또는 전쟁포로 같은 인간을 엘 카스티오라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밑으로 굴려보내면 밑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라는 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여기서 엘 카스티요는 메소아메리카식 피라미드로 사면에 계단이 나 있어 누구나 사방에서 정상의 신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다. 흔히 우리가 해질녘, 뱀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대표적인 마야의 신전이기도 하다. 마야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이다. 이집트처럼 왕들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전, 즉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간혹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극히 드문 예이고 무덤이기에 앞서 거룩한 신전으로 마야의 피라미드가 존재했다고 한다. 물론 인신공양뿐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쓰인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 지금의 현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였을 테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자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지금 시각으로 그들을 폄하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또는 건강을 위해 개고기를 식용하지 않았던가. 물론 지금이야 야만스럽다 하여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을 혐오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나 쉬쉬하면서 섭취했다고 들었다. 다만 인간하고 개가 같냐는 핀잔이 있을 테지만 같은 이치에서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비교를 해보았다. 두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마야 달력이다. 한때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2012로 마야의 달력이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마야인들이 인류 즉 지구의 멸망을 2012년으로 세팅한 후 모두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영화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다고 한다. 사실은 더 이상 달력에 그릴 공간이 없어서 2012년도까지만 기록해 두었던 것이라 한다. 더 많은 공간이 있었다면 몇 천년 후까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마야인들의 천문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365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오랜 축적의 경험 없이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고도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보통 4대 문명은 대체적으로 천문학이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물때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시기에 가뭄이 오고 하는 오랜 경험에 의한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축적된 빅데이터로 인한 천문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마야 문명에도 관계시설뿐 아니라 도로가 있었다. 최근에 2023년에 엔션트 메수 아메리카라는 마야 문명 관련되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저널의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된다. 마야 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도로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때 마야의 지역 중 한 곳에서 도로 시스템이 발견된다. 이는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을 했다고 한다. 라이다 기술이란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지형 지물이 있으면 파악할 수가 있는 기술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식 기술이다. 이 라이다 기술을 통하여 기원전 6세기경 마야의 전기와 고전기 시절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마야 문명 초기의 핵심적인 중심지였던 엘 미라도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망이 쫙 펼쳐져 있었고 이 도로망을 따라 약 775개 정도의 취약들이 모여 생활했음이 확인이 되었다. 도로 체계가 거의 180km 정도 이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마야 문명에서 도로가 발전하지 못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밀림에 가려져 있고 너무 방대한 크기여서 제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탓에 최근에서야 마야 문명에서도 도로가 발전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야인들의 측량 기술이 대단한 이유가 우리가 외계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나스카의 디자인이 그들의 솜씨였다고 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지상에서도 정확한 측량 기술을 통해 디자인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대단한 측량 기술을 소유한 마야인들이 도로가 없었다거나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과거의 추측들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네 번째, 마야인들이 사우나를 즐겼다? 로마 시대 때도 사우나가 있다. 로마는 사우나로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우나 문화가 잘 형성되었다고 한다. 일례로 하이포코트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온돌처럼 뜨거운 공기로 바닥 아래를 데우는 식의 고대 로마의 난방 시스템이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래라는 뜻의 하이와 태웠다라는 코스트를 합하여 하이포코스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찜질방과도 거의 흡사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는 사우나뿐만 아니라 찜질방도 있고 그 시설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매점까지도 갖추었을 만큼 현대 찜질방에 비교해 거의 대등한 시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야의 사우나에서는 로마처럼 향락을 위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치유와 명상을 목적으로 사우나가 이용되었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호야데 세렌이라고 하는 마야 고정기 시대 때 이 유적에서 실제로 사우나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유적이 발견이 된다. 호야데 세렌이란 엘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 주에서 1976년에 발견된 마야 문명의 고고 유적지이다. 호야데 세렌에서 발견된 사우나의 특징은 이탈리아의 폼페이와 비슷하게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 전체가 갑자기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화산재에 묻혀있던 마야인의 유골이나 마야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 혹은 농작하거나 먹었던 식물 등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그 시대 마야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16세기 마야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의 무지로 인해 그 시대 마야인들의 수많은 유적들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의 카톨릭 신부인 디에고 데란다가 마야 문명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먼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다며 마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다. 그러던 중에 마야인들의 풍습의 하나였던 인신공양 즉 인육을 먹었던 식인 풍습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절 디에고 데란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마야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야의 문명은 미개한 문명이라 여기고 마야인들의 역사와 다름없는 서적과 유물들을 모두 파괴한다. 결국 디에고 데란다를 비롯한 극단적이고 무지한 선교사들 때문에 그때 소실된 마야의 수많은 자료가 없어지므로 지금도 마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유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무엇에 쓰였던 것인지 찾아낼 길이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마야 문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카카오 열매가 사치품이며 돈이었다. 마야인들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화폐로 사용했다고 한다. 카카오의 크기는 우리나라 애기 수박만한 크기이지만 그 속에는 카카오 씨앗인 열매가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한다. 마야인들은 신의 음료라고 해서 카카오 열매에 물을 붓고 그것을 흔들어 거품이 나면 그것을 마셨는데 이 역시 상류층들만 애용하는 음료라고 한다. 더욱이 중미 지역 마야인들은 주식이 옥수수나 콩이 주식이지만 카카오는 말 그대로 상류층들만 누릴 수 있어 지금으로 치면 명품처럼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카카오를 소유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할 수 있었다 하니 피식하고 웃게 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현금처럼 사용되는 일종의 금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금덩어리는 너무 높게 친 듯하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마야의 인부들이 하루 품삯으로 카카오 열매를 하루 20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나름 귀한 가축이었던 토끼 한 마리는 10개의 카카오 열매로 교환이 가능했다는 기록을 보니 금덩어리는 취소하겠다. 어쨌거나 카카오 열매가 그 시대의 부유층들만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니 재미있는 역사를 엿본 듯하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카카오를 스페인에 가져간 후 마야인들처럼 음료로 먹기에는 너무 쓴지라 설탕을 가미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초콜릿의 원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마야 문명은 과연 어떻게 멸망하였을까? 아즈텍 문명보다는 제국이라 더 어울리는
잉카 제국 시절 스페인 정복자들이 마야의 마지막 황제를 죽인 다음 마야는 멸망당하게 된다. 나름 찬란했던 마야 문명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닌데도 마야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혹자는 스페인이 마야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마야 문명의 쇠퇴기의 끝지점이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9세기 후반 고전기 마야 문명의 멸망기쯤에 스페인이 그 마야를 발견하고 정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마야 문명이 지워지고 새로운 문명으로 갈아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마야의 유적지로는 치첸 이트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10세기에서 13세기에 번성하였던 마야 신제국의 도시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이 시기는 9세기 이전의 고전기 마야의 쇠퇴 후 잠깐 번성하였던 시기라고 한다. 아쉽게도 마야는 그 뒤로 이렇다 할 번성을 못한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마야의 멸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마야의 멸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마야 문명의 멸망으로 가장 큰 이유가 기후 변화라고 한다. 커다란 가뭄이 계속되었던 정황들이 꽤 많이 발견되었고 이 시대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이 시대 유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하필 그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식량 부족 현상이 심해진 탓에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서서히 멸망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날 한시에 갑자기 사라져버려 외계 행성으로 이주했다는 설은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한다. 마지막 6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은 수은이다. 간혹 마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면 심심풀이 땅콩처럼 나오곤 하는 것이 수은에 대한 이야기다. 수은 중독으로 마야인들이 전멸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생소한 이야기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듯하여 소개하겠다. 마야인들이 숭상시하며 가장 좋아했던 색상은 빨간색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빨간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사라고 하는 황화 수은 덩어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은은 가열하게 되면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로 되는 성질 때문에 그 시대 아주 특별한 신의 선물로 여겼을 것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마야인들은 수은을 숭배시했으며 수백 년 동안 마야인들이 좋아했던 빨간색을 사용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수은이 필요했고 그 이후로 마야의 유적지 등에서는 수은의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크게 번성한 도시에서 수은의 농도가 유난히 높게 데이터에 나왔다고 하니 마야 문명의 발전에 비례해서 수은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많은 마야인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했을 것은 자명한 일일 테고 그로 인해 수은 중독으로 마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수은 중독으로 마야 전체가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물론 개 중에는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병들어 고생하는 마야인들이 많았을 테지만 그렇다고 멸망했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오늘은 이렇게 파도 끝이 없는 마야 문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을 테고 어설프게 알았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분들도 계실 터이다. 나 또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였다. 훗날 또다시 마야 문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공부하는 자세로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